저작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저는 남자가 제일 중요해요. 남자. 왜냐면 남자 작품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할 건데 일단은 남자의 종류가 외우지 마세요. 남자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연남, 정치남, 뭐였을까요? 정치남, 유대남.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한 4년 차부터 분류한 것 같아요. 분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대부분의 작품들은 조선시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인 살짝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가 연결되지 않죠. 생판 새로운 남이었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을 다 권력에 앉힐 순 없고 권력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100자리라 그러면 자기의 친한 친구는 한 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전 정권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너 나랑 같이 조선시대 때 정치하는 애? 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남자들이 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할게요 한 사람도 있어요. 네 할게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은 나 안 할래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사람은 자연남이에요. 자연남. 됐어요? 자, 그래서 자연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 안 한다 한 사람인 거예요. 정치 안 한다. 난 정치 안 한다. 근데 이렇게 깝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 때 이미 부가 축적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미 나 500억 부자인 거야. 나 500억 부자인데 너 지금 공무원 할래? 한 거야. 쉬운데요?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싼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한남동이 뭐 부자 되고 싶으신가 봐요. 한남동인데 한남동이 생각보다 되게 외지에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부잣집 생각해보시면 부자들은 아파트 안 삽니다. 아시죠? 전원주택에 막 개 졸라 큰 거 키우고 근데 막 서울 한복판에 아시죠? 막 한 3층짜리 집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로부터 진짜 부자들은 도심에 살지 않습니다. 어디 살아? 어차피 내가 중요인물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의 플렉스는 어디에 사는 게 플렉스냐면 자연에 사는 게 플렉스예요. 그래서 자연남들은 기본적인 디폴트가 나 돈 많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 거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대립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립구조라는 게 뭐냐? 정치는 부정이고 그쵸? 더럽고 치사하고 난 안 하고 싶은 거고 자연은 긍정이야.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에 관련된 단어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실걸요? 뭐 있어요? 산 아니면 돌, 물, 그 다음에 뭐 나무 등등등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반대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정치에 해당되는 단어가 옛날 단어.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홍진이라는 단어는 그냥 정치라는 것의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정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리면 고전 시가에서 이 단어는 무조건 부정으로 쓰입니다. 이따가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한자, 인간 인자, 세상 세자, 그 다음에 역사 사자 써서 인세사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거는 부정다는 거예요.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자연남을 공부할 건데 자연남은 기본적으로 뭐다? 나 정치 안 해. 정치는 뭐니까? 더럽고 치사한 거니까. 이런 더러운 걸 하느니 나는 뭐야? 나 돈 많으니까 자연에서 놀래 이거요. 자연에서 놀래 이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자연남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남을 제가 보통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뽀로로라요. 뽀로로. 뽀로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간인데 뽀로로가 뭐야? 그 주제가 아시죠? 뭐라 그래요? 제일 좋아. 그다음 뭐야?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즐거워. 예스. 예스. 뽀로로. 뽀로로 돈 벌어? 그냥 개웃기는 게 뽀로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그 철학적 사고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카가 보는 뽀로로를 보면서 생각했죠. 저 새끼는 직업이 뭘까? 왜냐면 에디는 과학자예요. 아세요? 그 북극여 걔는 왜 거기 있는 거야? 걔는 북극여우가 아니잖아. 걔 남극여우가 그거 아시죠? 그 적도의 여우인 거 아시죠? 걔 졸라 따뜻한 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왜 거기서 깝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에디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물건 망가지고 나면 고쳐줌. 아세요? 그 다음에 포비 아세요? 포비 뭐 하는지 아세요? 포비 그 생선 잡아다 팔아요. 모르셨죠? 그래서 포비 맨날 낚싯대 하고 있잖아요. 모르셨죠? 그 다음에 그 핑크 색깔 그 괴물은 뭐예요? 괴물. 이빨나무는 뭐예요? 걔 쿠키국잖아요. 걔 제빵사야. 그렇잖아. 근데 봐봐. 그 셋은 일을 한다? 근데 뽀로로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심지어 크롱까지 키워. 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가인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래서 뽀로로의 직업은 뭐야? 하고 저희 조카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땡땡아 뽀로로는 뭐해? 뽀로로는 놀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의대 같대요? 언제요? 아씨 그렇게 똑똑해졌던 거야? 2등신밖에 안 되는 게? 아씨 자존심 상해. 의대를 갔대요? 뽀로로. 그래요? 평소 EBS 취업하고? 쩐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요. 뽀로로가 의대를 가기 전 생각을 해봐요. 그럼 뽀로로는 논단 말이에요. 논다고요. 뽀로로 직업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따 얘기했지만 자연남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뽀로로 말로 생각하시면. 근데 어쨌든 뽀로로예요. 뽀로로. 그래서 얘는 뭐야? 정치 안 해. 그러니까 돈 안 벌어. 돈 안 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버는 일은 뭐 농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냥 정치예요. 공무원인데 나 공무원 안 해. 뭐 할 거야? 난 돈 많아. 돈 많으니까 뭐 할 거야? 자연에서 놀래. 놀면서 뭐야? 산에서 풀 뜯어먹고 술 처마시고 그다음에 춤추고 이따가 노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는 이 사람한테 부정인 거예요. 부정 같지. 왜냐면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법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은 뭐예요? 긍정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단어는 홍진과 인, 세, 사를 아시면 된다는 건데 인세사를 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인간이에요. 부정어예요. 인세, 부정어예요. 세사, 부정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 인자 들어가잖아요. 인세 두 글자 다 부정이잖아요. 세사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세사를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홍진, 인세사는 정치고요. 요거 일단 적어둘까요? 정치고 거기 제가 빈칸 만들어드렸죠? 거기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산, 돌, 물, 나무 이런 것들은 긍정이다. 까지. 이렇게. 일단은 특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야. 자연남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 이해되시죠? 초기 자연남에 쓰시면 돼요. 후기 자연남은 오늘 안 해요. 초기 자연남에 쓰세요. 그리고 뭐 나 삐끗했다 하시면 제가 종이 더 드릴게요. 그 종이 있어요. 집에 갈 때 제가 여기다 종이 새 거 줄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한 장씩 가져가세요. 아시죠? 뭐 되게 그 필기 압박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전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자연남 중에 지금 초자하는 거예요. 초자에다가 뽀로로다. 이스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키는 정치를 싫어한다. 자연을 좋아한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얘 기분이 어떻겠어요? 현재 기분이. 졸라 좋겠죠, 뭘.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태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잘 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냥 기쁨이요. 그냥 기쁨. 기쁨 그 자체. 그 자체. 자체. 그건 기쁨 그 자체. 아, 제가 자체가 자체인 건 알아요. 네. 그 소리 뭐냐면 이 사람이 우울이 있다. 슬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부러움이 있다. 이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가 짱이야. 내가 짱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뭔가 부정적이다, 뭔가 시기심이 있다, 뭔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쉽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누구 부러운 것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보시면 만약에 어떤 멋진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뭐야? 과 동일시가 되는 거죠. 오늘 배웠듯이 동일시. 너 나랑 같구나. 너 나랑 같구나. 너 나구나. 이런 느낌. 이해되세요? 약간 뭔가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자는 자연 속에서 슬픔을 견디고 있다. 이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가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자연남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시를 딱 봤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고전 시간에 뭐 하라고 하면 시 딱 주고 주제 잡으세요 하거든? 주제 잡으세요가 얘가 어떤 새끼인지 잡아보세요. 왜요? 근데 자연남, 초기 자연남은 어떤 시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주제를 잡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럴 때 초기 자연남이라고 따로 해놓을게요. 초기 자연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태가 기쁨 그 자체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 흥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흥. 신이 난다, 신이 나 이렇게 옛날 어는 얘기 안 하니까 흥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흥. 좀 잘 보이는 흥. 이해되세요? 흥이 난다 아니면 락 즐거운 락자 쓰신 거죠. 흥이나 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스키 초자남이에요. 초자남.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연에서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자연에서 놀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든 우리 엄마를 보세요. 우리 엄마가 가을에 어디 가게 해요? 자꾸 고속버스 여행을 떠나세요. 자꾸 거기서 춤추고 있는 사진을 막 나한테 보내는데 좀 창피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연에서 논다는 걸 뭐 하겠다는 거냐면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연을 즐기는 사람한테 사계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남은 슬퍼하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봄이 지나면 여름을 즐길 수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을 즐길 수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을 즐길 수 있잖아. 그래서 초자남은요 사계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쉬움 있어 없어? 각 계절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 거야. 왜냐면 새로운 계절마다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특히나 제목에서 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초자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프린트를 좀 짧게 했죠. 그래서 따로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죠. 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묻죠? 봄은 한자로 뭐예요? 봄?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자까지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뭐 해요? 명절에 이제 마법 천장 5번까지 좀 가서 읽으세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끝나겠죠? 그냥 저기 어디요? 도서관? 실택지만 가서 쪽팔리겠지만 저는 근데 어린이 문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마법 천자문 1권에서부터 5권 읽으시면 수능 필수 한자 다 외워요. 외우시고 조카들의 빌미 삼아 조카들과 한자 싸움을 한번 해볼까요? 바람, 풍, 불, 화 이러면서 노세요. 그러면 아마 한자 실력이 늘어서 오실 건데
여름은 뭔지 아세요? 하예요. 하. 가을은요? 추. 어렵죠? 그 다음에 대체해서 마법천장 5권까지 보라고. 겨울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퀴즈 각각의 어느 계절에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도연아, 대부분의 꽃. 맞아요. 일단 대부분의 꽃은 화자로 쓰십시오. 대부분의 꽃은 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거 할게요, 우진아. 빙 언제 할까요? 빙. 그쵸. 빙. 설. 이거 다 겨울이죠,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더 했죠? 대부분의 꽃 말고 예외로 매화는 겨울이라는 거 아까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그쵸?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예린아, 녹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녹음. 그 뭘까요? 어디일까요? 녹음. 어렵죠?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여름은 항상 지 푸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녹자가 녹색의 녹자에서 녹음 나오면 여름입니다. 녹음. 어려운 단어죠? 그 다음에 영민아, 또 이제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식물학자, 동물학자가 되는 건가요? 하는데 기러기는요? 기러기 아세요? 기러기. 기러기. 가을로 가실 거야? 가을로 가실 거야? 그럼 기러기 가을. 기러기. 가을이에요, 가을. 기러기 저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을이라는 거 막 하도 외우고 있는데 기러기, 가을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봐요, 우리. 귀뚜라미. 아우, 잘 맞추시네. 귀뚜라미. 또 가을이에요. 근데 귀뚜라미라고 안 나와요, 아쉽게도. 이건 현대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실소리라고 하셔야 돼요, 실소리. 실소리 뭐예요? 하면은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아셨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도 뭐 하나 하죠. 두연아? 네. 까먹을까. 국화는 어느 계절일까요? 국화 아세요? 노란 꽃인데요. 국화요. 알긴 하는데. 네, 찍으세요. 저도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님들의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됐어요. 아닙니다. 찍으세요. 이제 봄은 대부분의 꽃이니까 지금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 틀렸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겨울?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가을. 이거 찍기가 위험한 겁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면 여러분들 자 물어볼게요. 노란색은 어디랑 어울릴까요? 맞아요. 가을에 보통 누를 황자를 많이 써요. 황자. 자, 아까 그것도 얘기했죠, 여러분? 꽃게. 미쳐버리겠어요, 그렇죠? 여름은 뭐가 별로 없어요. 여름은 뭐 그 정도? 녹음 정도? 봄에 뭐 하나 할까요? 새순 봄이고요. 여름에는 녹음 정도? 더위라는 말은 뭐 너무 아시니까 됐고, 가을이 기러기, 귀뚜라미, 국화, 꽃게. 그 다음에 보통 가을이 황이고요. 겨울이 백이에요. 그건 아시죠? 백색, 황색. 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황운, 황뭐 이러면 황색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네. 이 정도? 그래서 계절 단어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전함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고전시가 기출문제 자료집에 다시 목차를 펴요. 목차를 펴시면 연시조부터 가사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초자남일 것 같은 거 체크를 한번 쓱 해보세요. 처음에 잘 잡으셨어요? 많은, 흥이 나오잖아요. 초자예요. 많은. 그럼 우리 많은 가서 볼까요? 108페이지에 있답니다. 많은으로 가시죠. 근데 108페이지가 없는데? 아씨, 이거 잘못. 이런 거안 되는데. 93페이지로 오세요. 제가 앞으로 잘 펴줘드릴게요. 93페이지로 오시면 다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다? 근데 우리
우리 다를 읽을 게 아니고 만약에 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5번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있다. 다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인간은 그냥 정치로 보시면 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전 시간은 거의 선지풀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175번에 다만 봤을 때 4번 선지 괜찮아요. 이거 문제 풀려고 갖고 온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시를 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의지라고 할 때 보세요. 제가 의지는 현대시에서 언제 있다고 했죠? 부정적 현실일 때 있다고 했죠? 그럼 5번 될까요? 안 될까요? 잘한다. 안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75번에 4번은 맞고 5번은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좋은데 무슨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미 1등급이고 서울대 갈 신경이 넉넉해. 그렇지만 나는 공부할 의지를 뭐 개소리야. 그냥 가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 자체는 항상 부정적일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부정 상황에서 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75번에 5번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가 초자라고 이미 확정 지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또 가실 거냐면 그 정도 하고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보세요. 산, 한자 알아야 돼요. 산이에요. 수, 한자 알아야 돼요. 물이에요. 산수,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모르는데요? 무시하세요. 그래서 고전시어는 항상 이해를 다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어차피 우리 주제 알잖아. 뭐야? 자연에서 존나 재밌고 나 즐겁고 신난다. 이게 주제예요. 됐어요? 그럼 볼게요. 산과 물, 바위, 아래, 띠집이 몰라도 그냥 집을 지었다. 됐죠? 근데 보세요. 그 모른 남들이 웃는다 체크. 이런 게 이제 제가 공부할 거예요. 웃는다 체크.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웃는 건 무조건 비웃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웃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남이 웃는 건 무조건 비웃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시가의 조그마한 단서들 알려드릴 건데 그 소리는 뭐예요? 그 모른 남들이 웃는다. 그럼 남들은 좋은 새끼야, 나쁜 새끼야? 나쁜 놈이라는 거지. 부정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게 자연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작품을 읽으면서 알려드리는 건 모든 고전 시간에 똥침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웃는다는 건 뭐다? 비웃는 거다. 그쵸?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웃는다는 건 비웃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 그러니까 그러한 주체, 누가 우선이야? 걔는 뭐다? 나쁜 놈보다 부정이다. 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자는 남들을 부러워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자는 남들을 존경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으로 찝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리고, 어리다라는 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어리석고, 하얌이 또 어리석다래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라고 할 때 보세요. 어리석다가 하겠습니다. 어리고가 어리다가 어리석다의 뜻인데 근데 보세요. 어리고 해서 블라블라 내가 내 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어린 게 누구예요 지금? 주어가 없지만 어린 게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 거 나거든요. 내가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초자는 뽀로로고 뽀로로는 보통 자기 존중감 약간 자존심이 졸라 높은 애예요. 그럼 자기가 어리석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친구 오면 차린 거 없지만 뭐래요? 많이 먹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의 이런 밥상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엄마 무슨 갑자기 족발을 삶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뭐해? 그랬더니 엄마 친구가 와서 조용히 닥치고 있어 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우리 집은 요즘 먹을 게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난 한 3달 동안에 그런 밥을 처음 봤는데 그런 거죠. 그쵸?
한국인들이 맨날 하는 게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어. 우리 애가 모자라지만 잘 봐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애가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째려봐야죠. 그쵸? 그런 거예요. 한국인은 겸손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분수다. 내게 잘 맞는다고요. 내거 여기다가 나 존나 좋고 이렇게 쓰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어리석어서 제가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보리밥, 나물 먹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슬카지 논이러라. 뭘까요? 찍어보세요. 뭐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실컷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시어가 그렇게 막 새로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너라? 논다 이 뜻이에요. 논다. 제가 얘기했죠. 뽀로로는 논다고요. 그 남은 그 다음에 이거 라인 맞춘 거 연남은 이러면서 미친 거예요. 그 남은 일이야. 보세요. 불어할 줄이 있겠냐? 그럼 불어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해요. 내가 저 초자는 불어올 게 없어. 그럼 그 남은 연남은 일은 내가 불어하는 게 아니죠? 그럼 세모죠. 됐어요? 내가 불어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세 번째 문턱에 그냥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초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생이 아쉬운 게 없어요. 인생이 제가 누가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없음. 그냥 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이별의 아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이 진짜 졸라 위험했던 게 보세요. 세 번째 문턱에 보시면 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해석해 볼게요. 이거 지금 뭐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만큼 신난다예요. 이거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작품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화자는 님을 그리워한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인생에서 아쉬운 게 없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도 없고 슬픔의 감정이 전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거 남들이란 뜻이에요. 남들이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만큼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님 있어 없어? 님 실제로 없어. 화장 그리움 있어 없어? 그리움 없어. 이게 인생이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초자는 님 안 그리워 얘들아. 이별의 아픔 있다고 없어. 뽀로로야 뽀로로. 그래서 보시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니까 뭐야? 그리워던 님이 오는 것만큼 기뻐 이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다라는 게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좋아하는 게 뭐야? 님이야? 뭐가 좋다는 거야? 산이 좋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산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도 좋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표현법이 뭐냐?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보니까.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 같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님을 그리워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기쁨이다. 그러면 말도 웃지도 않아도 좋아하는 건 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다? 의인법이 있다. 까지요.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초자 얘기를 계속 해보죠. 여러분 초자 보시면
효자는 제가 자연에서 노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 자연에서 놀았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연에서 놀았던 대표적 인물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소리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권지용처럼 될 거예요 라고 어떤 애가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필립스처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친구의 장래희망 넘버 1 아이돌일까요? 넘버 2 간호사일까요? 세 번째 고생물학자일까요? 뭘까요? 저는 필립스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갖고 싶은 장래희망은 아이돌일까요? 간호사일까요? 고생물학자일까요? 아이돌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가 될 거예요. 혹은 나는 누구누구 같아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시면 되는데 자연남의 대표 인물이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소부라는 인물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성현이라는 게 옛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건 다 자연에서 놀았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모든 작품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자연에서 놀았던 선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게 나오면 긍정인물이라는 걸 아예 알아두시는 것도 편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요거 소부, 허유, 성현까지. 성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반대로 정치와 관련된 대표적 인물도 있겠죠. 걔를 뭐라 하냐? 삼공.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서 대표적인 권력자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만승이 황제나 왕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치죠. 근데 내가 졸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근데 얘네는요 부정어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스사나 홍지는 부정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정치와 관련된 건데 부정어가 아닌 이유가 왜 어떻게 쓰이냐면 나는 지금 상태가 삼공보다 좋고 왜냐면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황제가 더 좋은 거잖아요? 만승보다 좋아 라고 비교급으로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치긴 정치인데 남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내가 비교할 거야 라고 쓰이는 거라서 이거는 좋은 거긴 한데 내가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자연에서 노는 게 짱이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교급이라서 부정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쓰고 나서 맞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천천히 쓰세요. 쓰는 거 보시면 30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뭔가요? 30보다 낫고 만승보다도 나아 라고 항상 쓰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30 만승 나오면 문장 구조 모르겠지만 30보다 좋고 만승보다 짱이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문장은 30과 만승이 나올 일이 그거 말고 없어요. 이 문장으로 쓸 때 말고 없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저 읽을게요. 이제로 헤어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소부허유? 아 소부허유가 이러면 야 같다가 뭐예요? 아 얘네가 야비했네 이건데 뭐야 똑똑했네 이 뜻이잖아요. 왜? 지들이 먼저 자연 가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소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소부허유 긍정, 삼공 긍정, 만승 긍정이다. 일단 삼공 만승은 왜 나왔다? 내가 짱 즐겁다. 근데 얘네도 좋은 건데 이거보다 내가 더 좋다 라는 말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다음에 만승은 왜 나왔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소부허유 왜 나왔다? 아 나 얘만큼 즐거워 로 나왔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나는 삼공과 만승보다 좋고 소부허유만큼 좋으니까 소부허유는 나랑 동급인 거예요. 삼공과 만승은 나보다 덜 좋은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또 겸손. 그 다음에 보시면 임천 한흥에서 하나만 알면 된다. 흥난다. 흥만 하나 잡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게으르다. 겸손. 난 게으르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부정으로 말하면 다 겸손. 됐어요? 나 게으르다. 겸손. 강산을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강산에서 놀겠다. 하지만 강산이 좋다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때 내가 자연에서 노는 게 여기서 보시면 초기 자연남 중에 가끔 이게 어떤 초기 자연남이 있냐면 고려 때 정치하다가 조선에서는 정치 안 하는 자연남이 있고요. 그쵸? 또는 조선 때 정치를 하다가 그만둔 자연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왕조는 500년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조선에서 정치하다 그만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조선 때 정치하다가 그만둔 애는 뭐라고 하냐면 아 임금님 덕분에 똥꼬 빨아야죠. 임금님 덕분에 덕분에 제가 잘 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애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임금님 덕분이다 뭐야? 아 임금님 제가 잘 은퇴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가장 대표적인 초전함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초전함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초전함 복습 한 번만 하고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할 건데 초전함을 복습해드리면 첫 번째로 초기 자연함은 기본적으로 크게 할게요. 뽀로로랑 가깝다. 그래서 뭐다? 마냥 즐겁다. 그쵸? 그래서 얘가 서식지. 어디에요? 포켓몬은 아니지만 서식지 어디에요? 자연이다. 그쵸?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뭐다? 뽀로로 근데 뭐 싫어요? 당근 싫어요?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거 뭐냐? 정치다. 그쵸? 그런 다음에 성격 어떠냐? 겸손 그 자체. 겸손한 척.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자연에 관련된 게 뭐 강, 산, 들, 뭐 물, 꽃 이런 거 알아두라고 했죠?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고 정치가 중요한 게 정치에 관련된 단어 제가 알아두라고 했던 게 홍진 싫어요. 그쵸? 인쇄사 싫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알아두라고 했던 게 자연과 관련된 서식지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다? 소부랑 허유다.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성현이라고 해서 옛사람 닮고 싶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표현 뭐다? 삼공보다 좋고 자연에서 노는 게 삼공보다 좋고 만승보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쓴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정도. 마냥 즐겁다 해서 나온 단어가 흥, 락 이런 단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죠?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가끔 쓰는 표현은 뭐다? 임금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 쓴다. 그죠?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런 얘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라서. 괜찮으시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별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그리워하는 사람 없다. 그쵸? 그냥 지금 현재 졸라 즐겁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미라는 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라거든요. 이미 없다. 그쵸? 없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네. 괜찮으세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셔서 고전시각 개념 노트랑 고전시각 기출문제집을 좀 살짝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주에 했던 배경지식 과학편이랑 기출문제집 펼쳐보세요. 왜냐면 비문학은 이제 해야 되거든요. 명절에는 숙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숙제 저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 페이지 펼치시냐면 23년도 3월 14, 17번 23년도 3월에 14, 17번 14번, 17번 그러니까 5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요거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온도, 부피, 압력 간의 관계 요거 복습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냥 배경지식 여러분 초딩 때 그 결정 만들기 실험 해봤어요? 붕산 가지고? 잠깐만. 네.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자 일단은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용해가 뭐예요? 용해? 졸라 어려운 말이에요. 용해 네? 녹이는 거 쉽게 말하면 녹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을 용해할 거예요. 네? 근데 물이 온도가 어떨수록 더 많이 용해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 고급진 과학사시가 알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소금을 물에 녹였는데 녹다가 잘 안 녹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끓이면 녹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용해도를 높이려면 보통 물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 물을 다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럼 소금이 어떻게 되게요? 왜 어려운 말을 쓰시네요. 석출돼요. 석출된다는 게 뿅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붕산 결정체 만들기 실험 이런 걸 했는데 그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는데 엄마한테 하면 니네 뒤지겠는 것 같은데 소금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붕산이든 소금이든 그 냄비에다가 여러분 존나 녹여요. 그냥 개 많이 녹여요. 그냥 더 녹을 수 없어요. 막 끈적끈적할 때까지 녹여요. 여러분. 녹인 다음에 나무 젓가락에 철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모루 아세요? 모루를 이렇게 감아서 담가놓고 이제 또 미친 사람처럼 식히는 거예요. 냉장고에. 엄마는 개빡치겠죠? 저 새끼는 소금을 지금 한 바가지 쓰고 저거 먹지도 못하니 모루를 감아서 넣고 막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 모루에 뭐가 붙어요? 소금 결정체가 붙어서 그 소금 결정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용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녹는 거고 용해를 높이려면 온도를 높이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정한 온도에서는요 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가 궁금하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건요 이제 이렇게 물도 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자 사이에 소금을 하나씩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자 사이에 공간이 다 차면 소금이 넣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가열을 하면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가열하면 사람이 개빡쳐서 멀리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너무 더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너무 더운데 남자친구는 애정이 큰 친구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의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는 못 참겠다 하고 주섬주섬 제 가방에 있던 샤프를 하나 꺼냈죠. 그래서 제가 이 끝을 잡으라고 했어요. 자, 잡고 걸었죠. 우리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2시간을 걸었는데 남자친구가 샤프를 이렇게 집어던지더니 나는 이렇게 못 살겠대요. 그래서 내가 좀 더운데 어떡하라고 이랬죠. 그 소리는 뭐냐면 저는 겨울에만 남자친구를 좋아했어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자나 걔네가 열을 받잖아요? 그럼 내 옆에 같은 새끼가 오는 거 좀 싫어요.
그래서 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좀 넓어져요. 그럼 뭐가 돼요? 공간이 넓어지네요. 거기에 지금 소금 분자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기껏 온도를 높여서 소금을 많이 녹이려고 공간을 넓혀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애가 설탕을 타버려가지고 설탕이 그 자리를 인터셉트했어. 소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에다가 소금만 넣었을 때는 10g이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설탕을 5g 정도 넣어버리면 소금은 어떻게 돼요? 5g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그 공간에다가 넣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를 높여서 그 공간을 넓힐 수도 있지만 압력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 공간을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푸시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밀어줘요. 실제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던 애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피와 압력 배웠죠? 부피가 넓어지거나 압력이 커지면 애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압축되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문제 풀게 해드릴 건데 용질과 용매라는 말도 알려주셨는데 질은 여러분들 용질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용매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질이라는 건 더 많은 걸 때 얘기해요. 용질, 물 안에 용매, 소금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5페이지에 14부터 17번까지 푸실 거고요. 14부터 17까지 푸실 거고 여러분들 시간은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타이머 맞춰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시죠. 그리고 제가 해설할게요. Yes. Yes. 그 기출문제지 23년도 3월 거 찾으셨어요? 기출문제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생긴? 뭐 없으면 제가 프린트 해놔서 드릴게요. 이거 이게 한국학과 원리 23년도 용해부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넉넉하게 들었어요. 모자라지 않으실 거예요.
1분 남았어요. 그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최근부터 하시는 게 빠를까요?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2번이고요. 여러분이 몇 개 맞았는지 별로 안 중요한데 다 맞았으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일단은 요 정도 되는 게 여러분들 차례를 보실 거고, 제가 첫 번째로는 문단하느라고 했죠. 네, 바로 수업 시작 해보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문단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문단마다 하고 싶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는데 좀 눈에 잘 띄게 나누세요. 잘 띄게 나누시고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6문단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냐면 1문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잡으라고 했어요. 그쵸? 주제 잡을 건데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꿀팁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주제 잡으신 다음에 각 문단에 1문단의 주제를 잡으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첫 부분 읽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1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은 용해도 나왔죠. 용해도. 근데 용해도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고요?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은 제가 아까 뭐랬어요? 물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용질과 용매를 제가 배경 지식으로 알려드렸죠.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그쵸? 도대체 물 몇 그램에, 그러니까 보통 용의 100g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용해도 얘기했고, 용해도에 대해서 3줄 동안 뭐 했어요?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고 설명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문학의 기본이에요. 괜찮으세요? 이걸 병렬식 구조라고 하는데 용해도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왜요? 니네가 용해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뭔지 모를까봐 또 얘기해요. 혼합물, 뭐가 막 혼합되어 있는 것에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아, 소금이 존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조금만 바뀌거나 해버리면 뿅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세요.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보다 뿅 나올 거다. 결정화는 체크하시면 오늘의 주제는 용해도와 결정화일 겁니다. 포화 상태, 그래서 용해도, 결정화. 결정화는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뿅 나오는 것을 거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입도라는 게 거기 나왔지만 그냥 크기예요. 크기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화 공장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에서 사용된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해해보세요. 용해도라는 것은 용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인데 저는 그걸 제가 뭐라 했냐면 차라리 용매라고 기억하세요. 그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녹을 수 있는 양이다. 이게 그냥 최고예요. 그쵸? 근데 뭐라고요? 과포화 상태일 때는 포화 상태로 바뀌면서 뭐다? 고체가 석출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고체가 석출되는 것까지 나와서 그 석출되는 걸 뭐라고 한다? 결정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해도를 이용해서 결정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각 문단의 첫 부분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문단인데 1문단에서는 지금 용해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용해도를 통해서 결정화라는 걸 해라고 해서 주제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문단부터는 뭐예요?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문단 보시면 결정화 첫 번째 문장만 읽으시면 돼요.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쓴다. 이 정도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초임계 유체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화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문단 갈까요? GS 공정이라고 나와요. GAS 공정. 공정. 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아, 공정이라는 말이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이 문단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3문단의 공정인 GAS 공정은 결정화 공정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 문단.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아마 뭐 할 거라고요? 결정화 공정 중에서 GAS 공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당연히 못 쓰겠어요? 초임계 유체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문단은 무슨 얘기할까? 또 가서 보세요. 4문단 갔더니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라고 또 나오니까 아마 GAS 공정을 마저 설명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4문단 잠깐 냅두세요.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뭐 할 때 뭐뭐 쭉쭉쭉쭉 해서 제가 여기서 잡을 건 결정핵이에요. 생성되어야 한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결정화 공정이란 말 여기서 나왔죠. 이미 중요한 단어 아니죠? 근데 처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결정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4문단의 핵심어로 잡은 거죠. 안 나왔던 걸 계속 잡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5문단 가볼까요? 5문단이 지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한 편 때문에 그래요. 한 편. 여러분 한 편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얘기랑 다른 거 얘기할 거야 라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결정화 공정은 초임계 유체 써. 그러면 우리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결정화 공정 중에 GAS 공정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결정액 얘기할 거야. 한편 뒤에 무슨 얘기 나와요?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그러니까 초임계는 똑같이 써요. 그쵸? 초임계를 쓰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뭐뭐도 있다 하고 나서 뭐예요? RESS 공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구나? 새로운 공정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문단에서는 아마 초임계 유체가 뭔지 결정화 공정이 뭔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4문단에서 GAS 설명을 했겠죠. 그럼 3문단과 4문단은 솔직히 한 세트예요. 맞죠? 그 다음에 5문단은 RESS 설명을 하죠. 그리고 6문단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실 공평하려면요. 이 GAS 공정을 두 문단을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RESS 공정도 사실 두 문단으로 설명하는 게 공평한데 6문단에 보시면 6문단은 RESS 공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GAS 공정과 RESS 공정에서 두 공정을 모두 설명합니다. 그쵸? 그러면 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1문단에서 우리 오늘 용해도를 통해, 용해도 너네 이해했지? 용해도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 결정화 과정을 만들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결정화 과정에는 뭘 써? 초임계 유체를 쓸 거야. 근데 그렇게 쓰는 공정이 총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초임계 유체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공정의 차이를 아셨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글을 읽으러 갈게요. 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서 볼 거보다 초임계 유체를 볼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요. 초임계 유체만 지금 이 문제에서 주구장창 잡아야 돼요. 물질은 임계 온도와 보통 여러분 임계라는 말 알아두시면요. 버틸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계 압력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압력. 임계 정도는 임계 온도는 뭐야? 내가 버틸 수 있는 온도 이런 뜻이에요. 임계. 그래서 내가 보통 고급 진원은 나 개빡치기 전이야가 나 임계점 전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임계. 그쵸?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를 준다. 그러니까 뭐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개빡친 상태라는 거예요.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임계 온도를 넘어섰으면 무슨 상태일 것 같으세요? 액체 다음에 무슨 상태예요? 아세요? 액체 상태에서 개빡치면 무슨 상태 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 고체는요 제일 얌전한 애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묶어놨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액체는 묶어놨는데 어때요? 움직이죠. 흐르잖아요. 약간 성격 조금 더러운 거예요. 제일 더러운 애가 누군지 아세요? 기체예요. 여기에 이 기체, 이만큼의 기체를 넣잖아요? 아마 학원 전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 중에 성격 제일 더러운 애가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고체는 안 터져요, 여러분. 액체도 터진다는 걸 못 들어보셨죠? 수소 폭발, 무슨 폭발, 원자력 폭발 들어보셨죠? 다 기체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체가 개빡치면 터져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격이 누가 제일 안 좋다? 기체가 잘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임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점이에요. 고체 임계가 터졌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액체로 가시는 거예요. 액체 임계가 터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체로 가시는 거예요. 기체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완전히 소멸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임계 온도라는 건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예요. 그러면 임계 온도를 올라가면 뭘로 간다고요? 기체로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임계 근데 보세요. 압력은 찍어 누르는 거예요. 닥쳐 조용히 해 하고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압력이래요. 근데 찍어 눌렀어. 그럼 걔네가 얌전해질까 더 시끄러워질까? 얌전해지죠. 왜냐면 찍어 눌렀잖아요. 그러면 임계 압력을 벗어나면 한 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배경 지식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해보시면 임계 온도라는 건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액체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끌면 어떻게 된다고? 기체가 된다고. 그 다음에 임계 압력은 뭐래요? 임계 압력은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온도가요. 있을 수 있는 압력. 근데 찍어 눌러요. 찍어 눌러. 짜부 만들어. 짜부. 그럼 뭐가 돼요? 액체가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다. 온도와 압력이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근데가 뭐예요? 기체나 액체로 완벽하게 되지 못한 약간 반쯤 기체인 상태 혹은 반쯤 액체인 상태로 바뀌는 게 초임계라는 거예요. 초임계. 그럼 초임계 나왔죠? 초임계라는 건 뭐다? 반쯤 그거 뭐예요?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계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기체가 돼야 되죠. 근데 기체가 되기 전에 여러분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거를 아는 건데 곤계란 드셔보셨어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 곤계란 모르시죠? 곤계란 아세요? 알아요? 네. 어제 시장에 잠깐 갔는데 곤계란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알아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이고요. 여러분이 먹는 보통 대부분의 달걀은 우리 엄마도 그래.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무정란을 사오는데 무정란은 그냥 닭이 무조건 나는 알이거든요. 그 애는 이제 병아리 못 돼요. 근데 그러니까 유정란은 뭐가 된다고? 그 병아리가 된다고. 그럼 병아리가 된다는 게 노른자에서 이제 병아리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뼈 깨고 나오는 건데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삶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아줌마들이 팔 때 생긴 거 줄까요? 안 생긴 거 줄까요? 라고 하는데 생긴 거 안 생긴 거 뭐냐면 안 생긴 거는 처음에 여러분 유정란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가 노른자가 막 섞이면서 막 핵이 생기면서 눈도 생기고 머리 생기고 이러는데 섞이기만 한 상태가 안 생긴 상태의 곤계란이에요. 곤계란. 이해되세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 흰자와 노른자의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촉촉한 계란 상태예요. 저는 왜 노른자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생긴 거 주세요는 뭐예요? 딱 따면 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은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완전하게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는 거 안 보셨겠지만 걔를 한 입에 털어넣어요. 그러고 뿅 빼면 불이만 나와요. 네, 여러분 너무 징그럽대요. 지금 거의 뭐 진절을 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말 초인계 상태가 그런 거다 이거. 초인계 상태는 병아리가 그러니까 알이 병아리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가 완벽하게 변한 건데 그 중간 상태. 병아리도 아닌 것이 뭔가 알도 아닌 것이 요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그거 이제 아마 안 팔걸요?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저 어제 누가 정상 어원을 검색했나봐요. 팔잖아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면 보시죠. 부화하기 직전에 맛과 효능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 그럼 보세요. 초임계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완벽한 병아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완벽한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먹을만 하겠죠, 이거. 저는 이건 먹어요. 이거 보이세요? 흰자와 노른자의 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부 다 약간 노릇노릇하다 해야 되나?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징그러운 얘기를 하다 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했던 거죠. 이런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징그러운 인간이 아니에요. 어제 개구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 엄마 따라 갔다가 개구리가 한 수백 마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비싸던데요, 여러분? 2마리에 10,000원이래요. 6만원대. 걔가 이제 수백만 마리가 다라이에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사줘야 했어요. 아니야! 이랬는데 막 도망쳐 나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초임계 상태라는 건 뭐예요? 임계 온도를 높이면 완벽하게 기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기체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액체인 상태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임계 압력은 기체로 있다가 액체로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된 상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임계 상태라는 것보다 좀 애매한 상태다, 중간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임계 유체를 쓴다는 건 뭐예요?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를 결정한 공정에서 쓴다는 겁니다.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마저 읽을게요. 네,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은 분자간 거리는 그 물질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면 좋아요. 고체 과학 설명을 하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을 때 성격이 더러울수록 멀리 있어요. 그쵸? 그러면 누가 제일 더러워요? 고체가 제일 더러워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면 초임계 상태일 때는요. 액체나 기체 그 사이에 거리를 갖고 있겠죠. 그쵸? 액체보다는 거리가 멀겠고 서로 그쵸? 기체보다는 거리가 가깝겠죠. 이해되십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 가깝지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는 않다.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 초임계 상태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액체일 때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더러움. 다시 말해서 둘 간의 거리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먼. 다시 말해서 자유로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체보다는 초임계 상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액체보다는 초임계 상태가 거리가 멀겠죠. 공간이 넓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문단까지 읽고 집에 가야겠군요. 어쨌든
또한 초임계의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압력을 높였어. 찌부 만들었어. 압력을 높임. 그럼 뭐야? 찌부가 돼요. 찌부. 그쵸? 찌부가 돼요. 찌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뭐야? 조밀조밀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있던 애들은 떡이 뭐야? 떡이 밥에 압력을 높여서 찌부 만들어서 쫀득쫀득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구멍에 더 많이 끼워 넣을 수 있어. 맞죠? 그쵸? 그럼 뭐야? 더 많이 녹음. 그쵸? 이거 기억하세요? 더 많이 녹음. 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까지 나왔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자, 여러분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 문단까지만 읽어버렸는데 53분, 54분이라서 다 하나 하다가 여러분의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다음번에 마저 할 건데 어쨌든 저희는 어디까지 했다? 이 문단까지 했다. 정리를 해보시면 용해도를 이용해서 결정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그치? 결정화는 언제 쓰인다? 결정화 공정에 쓰일 건데 그거 거기에다 못 쓴다? 초임계 유체를 쓸 거다. 근데 뭘 쓰는지 아직 안 나왔고 우리는 뭐만 이해하고 있다? 초임계의 유체가 뭔지만 공부했다. 그쵸?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하나씩 챙겨드릴 건데 왜 챙겨드리냐면 숙제를 하루에 한 지문 정도 시킬 거라서 일단은 미리 드릴 테니까 갖고만 가세요. 어차피 공지는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거 왜요? 너무 불쌍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하나씩 챙겨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숙제가 그렇게 물량하게 안 났고 그냥 매산비랑 요거 합쳐서 하루에 1시간 안쪽으로 끝내게 해드릴게요. 1시간도 안 걸리게. 이해되시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